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정확히는 버렸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경기도 어느 휴게소 주차장. 12월의 바람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금도 그 바람 냄새가 납니다. 매연과 튀김 냄새가 섞인 그 이상하고 낯선 냄새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차가 고속도로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트렁크에 실렸던 제 짐은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70년 인생이 가방 2개에 담겼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1954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셋째. 가난이 밥이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22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던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모으면 모으는 대로. 첫째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때였으니까. 민준이 돌잔치 사진 한 장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 사진관 비용을 아껴서 민준이 내복을 2벌 더 샀습니다.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 민준이가 대학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두려움의 눈물이었는지 아마 둘 다였겠지요. 서울 자취방 보증금 우리 부부가 10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졸업하고 취직하던 날 남편이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제 됐다. 딱 그 한마디.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 수연 씨는 서울 토박이의 대졸 직장인이었습니다. 반듯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잘 골랐구나. 결혼식은 강남의 웨딩홀에서 했습니다. 하객이 300명이 넘었어요. 그 비용의 절반을 우리가 댔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남편이 15년 동안 부어온 적금을 깼습니다. 남편은 그날 식장 한 구석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결혼 2년 후 민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하나 보고 있는데 전세 자금이 좀 모자라서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미루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민준이 결혼 5년 후였습니다. 뇌경색. 병원에서 사흘을 의식 없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민준이는 첫날만 왔다 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요, 엄마. 남편은 다행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왼쪽 손이 불편해졌고 말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건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남편 퇴원 후 민준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아프시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같이 살면 서로 편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우리는 진주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3억 2천만 원. 30년 된 낡은 집이었지만 우리 인생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민준이 아파트 근처 오피스텔에 전세를 얻었고 민준이에게 1억을 더 보탰습니다. 집 넓은 데로 이사 가자. 손자 방도 있어야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 첫날 수연 씨가 차린 밥상에 우리 셋이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그 말이 독이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처음엔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수연 씨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친정에 간다고 했고 명절에는 처가에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쁜 법이니까. 그런데 밥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넷이 같이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수연 씨는 따로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 다음엔 민준이도 따로 먹었습니다. 퇴근이 늦어서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 목 2그릇을 차려놓고 식탁이 그렇게 넓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손자 지호가 태어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육아를 도왔습니다. 새벽 수유도 제가 했고 낮에 민준이 부부가 출근하면 온종일 지호를 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지호가 웃으면 다 잊혔습니다. 그런데 지호가 2살이 지나면서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보낼 건데요.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쉬어야죠. 그 말의 뜻을 저는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또 나빠졌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래 진료 때마다 제가 혼자 모시고 다녔습니다. 민준이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바빠서요, 엄마. 엄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수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서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잖아요. 저희도 맞벌이라 한계가 있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시설이 정말 좋아요. 2분이 같이 계실 수 있는 곳이고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어머니도 솔직히 힘드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식사도 잘 나오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 그 단어가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그 후로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준이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아버지 치료 관련 서류예요. 저는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서류니까, 믿었으니까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남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위임장이었다는 것을. 오피스텔 전세 계약, 남아있던 예금 통장, 모든 것의 관리 권한을 저는 아들에게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떠나는 날 민준이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연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트렁크에 짐을 실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삶이 담긴 짐이 가방 2개에 구겨졌습니다. 차에 타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요양원이 어디야? 좀 외곽이에요, 엄마. 공기 좋은데. 1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러다 민준이가 차를 세웠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의 휴게소. 엄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30분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10번. 그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거기 있으면 복지사가 올 거예요. 잘 따라가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12월의 휴게소 주차장, 매연과 튀김 냄새, 오가는 사람들.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르신, 김순자 어르신이세요? 제 이름이 그렇게 낯설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겉으로는 깔끔했습니다. 로비에 화분이 있었고 복도에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독약과 노인 냄새가 섞인 그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배정받은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가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나무 몇 그루가 보였습니다. 옆 침대의 어르신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첫날 밤, 남편은 옆방에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방이 달랐습니다. 70평생 단 하루도 떨어진 적 없던 사람이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직원들이 들을까봐 창피했습니다. 이 나이에 버려졌다는 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보고 싶다 아들아. 그 문자가 익십이 됐습니다. 요양원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75세 박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들이 데려다 놨어. 잘 모시겠다고 해서 집 넘겼더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겨?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준 게 잘못인가? 너무 믿은 게 잘못인가? 한 달이 지날 무렵 담당 사회복지사 이정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혹시 입소 서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드님이 가져오신 서류인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요양원 입소 서약서에 어르신 부담금 항목이 있었는데 매달 150만 원씩 아들 통장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서명한 위임 계좌에서 민준이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면서 제 돈으로 비용을 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정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법률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노인복지관에 무료 법률 상담이 있는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손가방 안쪽 지퍼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명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남편 병원 일을 도와줬던 법무사 강철수 씨 명함. 저는 그 명함을 가방 안에 항상 넣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왠지 버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강철수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순자 씨? 기억하지요. 남편분 병원 서류 때 도와드렸던. 저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0분 동안 쉬지 않고 강철수 씨는 조용히 듣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피스텔 전세, 예금 통장 위임하기 전에 공증은 안 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첫 번째 수술을 받던 해 남편이 조용히 저를 불러서 나 혹시 잘못되면 당신이 챙겨야 하니까라며 같이 갔던 곳 공증사무소 그때 작성한 서류 재산의 일부를 제 단독명의 신탁으로 등록했던 서류 저는 그 서류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짐을 쌀 때 무의식적으로 챙겼던 낡은 갈색 봉투 안에 강철수 씨가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순자 씨,
이게 있으면 됩니다. 포괄 위임장은 불법 행사된 거고 신탁 재산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한 일, 노인 재산 편취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사건은 3달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민준이와 수연 씨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피스텔은 원상복구, 예금, 인출액 전액 반환 판결. 수연 씨 직장 동료들 사이에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수연 씨는 결국 퇴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에 삽니다. 강철수 씨가 신탁 재산을 정리해서 마련해준 집입니다. 방 2개, 작은 마당. 남편이 날씨 좋은 날 마당에 나와 앉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지만 햇볕이 좋으면 눈을 감고 웃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좋습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처럼. 이웃에 66살 혼자 사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따금 같이 밥을 먹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박씨 할머니도 가끔 놀러 오십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민준이를 욕하려고요?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요양원 복도에서 문자 한 통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을 겁니다. 휴게소 벤치에서 아들 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시겠어요? 밥은 드셨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